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싸라비아입니다.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인사이더들의 세상을 향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팟캐스트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그 두 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원래 이제 통장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행사들이 많아져서 막 어디 막 시공식 가서 박수 치고 있고 또 다시 어디 가고 또 시공식이 하나 또 잡혀가지고 아 지금 힘듭니다. 짝 동원되는 느낌. 네, 그래서 지금 그만둬야 되나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시간을 많이 뺏겨요? 아니 시간을 많이 뺏기진 않는데 그래도 계속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 일정하고 겹치면 이제 미안해가지고 이런 마음 때문에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그러니까 느낌이 꼭 필요한 일에 내가 불려가는 건 아니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이제 통장이니까 어. 또 가줘야지.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있긴 그러니까 있어요. 네. 내가 꼭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박수 쳐주고 그 리본 잡아주고 뭐 그런 역할이어가지고. 다른 통장님들 눈치 보이고. 아이고 어떡해. 가장 인사이더적인 어떤. 네. 힘드네요. 작은 손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은 없는데 저희 애들이 어제 다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을 2차까지 다 끝났나요? 아니요, 1차로. 아 1차로. 네. 아직 10대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는 어저께인가까지가 10대가 40%가 채 안 되더라고요. 1차가. 이제 저희 애들도 이제 맞았고 그리고 2주 있다가 또 2차를 맞는다 그러던데요. 빨리 맞네요. 네, 엄청 빨리 맞는 편이더라고요. 네. 원래 막 4주 6주 했었는데 그게 2주. 네, 아예 그냥 확 몰아서 빨리 지금 하려고 하나 봐요. 워낙에 10대 지금 감염률이 너무 높다고 하니까 네, 그런 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매개체로서의 문제겠죠. 10대들이 그 크게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 보니까 최초로 태아가 사망했더라고요.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산모가 감염됐었는데 산모가 백신을 안 맞은 상태고 아이가 사산 되었는데 아이한테도 코로나 19가 양성으로 나와 가지고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이기 때문에 일단 사망자로는 잡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망자로 최초에 잡았다가 거기서 빼긴 뺐는데 어떤 좀 경각심을 얘기해 주는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로 봐서 좀 우리가 한편으로는 안심하는 마음, 그리고 또 예상했던 대로 확진자라든가 이런 위중자들이 치솟으면서 이거 풀어주는 건 가능해도 한번 이제 놓아주던 거를 다시 잡으려면은 사람들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반발이 극심하겠죠. 네, 뭐 여러모로 고민이 좀 많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난번 2번을 이제 작두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제가 편집을 했어요. 네, 엉망이더라고요. 저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요. 사실 편집하는 과정만 봤는데 효과음을 엄청 열심히 넣더라고요. 예, 효과음이 좀 새롭긴 했고요. 제가 보통 방송을 하면 2-3번씩 듣거든요. 한 번 듣고 못 듣겠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안 좋았어?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편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 우리가 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제일 말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말 위주로 편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제일 두려웠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잘리는데 평상시에는 잘난 척한다 싶으면 바로 자르는데 저는 잘난 척만 남겼어요. 이번에 좀 그게 좀 우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전 2번을 못 듣겠더라고요. 청취자를 위한 방송을 합시다. 뭐 실제로 근데 농담 제하고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저는 처음 편집하는 거라서 그런지 우리가 한 1시간 한다고 치면은 한 같은 부분 한 5번 6번은 계속 들으면서 네. 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맞이하여 작두님한테 또 이렇게 시간을 써서 편집해 주시는 작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한테 시키시면은 제 부분만 남긴다라는 나지막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편집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제가 사실 작은 손님의 하는 말 그 부분 드러낸 것만 쫙 모아가지고 그거 한번 따로 나중에 뒤에 개그릴처럼 네 넣어도 재밌지 않을까. 꼭 음악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다들 습관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편집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리액션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이걸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듣다 보면 짜증나더라고요. 내 목소리인데도.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제 리액션을 많이 빼고
이제 MC 대선님은 그 농담과 굉장히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맞아요. 들면 이건 뭐 아니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숨통이 터진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좀 잘라내고 각자의 어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맞춰서 이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말하는 게 정말 쓰레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제된 그나마. 정제된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죠? 그 댓글에서도 코 휘파람 소리가 너무 거슬린다. 누구야? 누구지? 누구지? 난가? 일단 제가 죄송하다고 대표로 말씀은 드렸고요. 아무튼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깨끗하게 정리된 방송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두님. 네, 작두의 짜투리 뉴스. 지난주였죠. 자, 11월 18일. 네. 자, 목요일인가요? 나 잠깐 헷갈리네. 갑자기.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망의 수능이죠. 그렇죠. 대망의 수능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수능이 끝난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이 시간을 좀 만끽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시 또 면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논술이나 이런 거를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이제 입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꼭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그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수능이 끝난 다음 날 기사가 하나 떠서 그거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수능이 또 불수능으로 굉장히 또 네, 유명했다고 이번 합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았죠. 그렇죠. 그래서 MC 대성님은 또 영어를 가르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원래 이제 파악을 바로 해야 되는데 애들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수능 바로 직후에는 수능 관련 문제를 똑같구나. 들여다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똑같군요. 3학년은 그 전에 수업 다 끝나고 그 후에는 3학년 가르칠 일이 당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고 난이도로 뽑힌 그 문제가 해겔 변증법 8번이라고 하는 수능 국어 최고난도 문제였다고 해요. 그 이 문제가 뜨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뭐 해겔 집 주소 알려주세요. 해겔 이미 죽었지만 또 죽어라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SNS에 막 떠돌았다고 합니다. 한겨레 11월 19일 날 이제 뉴스에서 이 기자가 네. 이제 직접 이제 풀어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길게는 말을 못할 테고 지문하고 다 네. 문항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 해겔이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아, 그게 정답이군요. 아니요, 이게 이제 지문인 거예요. 아, 지문. 지문에 나오는 이제 한 내용인데, 너무 어렵다. 이거 독해가 아니라 이제 해독이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 문항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저도 이게 문제는 뭔지 모르지만, 이 문제의 이 선택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 1번.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2번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일 수 있다. 그럴싸하네. 그럴싸해요? 네. 뭔가 알 것 같아요? 아니 뭐 내용 다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지. 그렇죠.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인 거죠. 해겔 변증법. 그러니까 해겔 변증법을 네. 기본으로 내면과 외면 쪽으로 뭘 어떻게 받아들이고 뭐 해석하고 그런 얘기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철학도인 분도 막 풀었는데 시간도 막 그 원래 정해진 시간을 훨씬 넘기고 푸는 것도 여기 뭐 여러 개 문제가 나왔대요. 이 문항에 딸린. 근데 이제 여러 개를 틀렸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맞힌 친구 특히 8번 문제 맞힌 친구는 이제 철학과 가라. 전공해라.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문제랑 지금 읽어주신 그 대부분의 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도 보고서는 여러 번 이게 뭔 읽었어요. 말이지? 이게 이제 철학을 좀 전공하는 사람들도 해겔이 굉장히 어려운 철학자 중에 한 명이래요. 뭐 3H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지문을 그 한 내용을 따왔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능을 보면은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작년 시험에서는 굉장히 또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고 우리가 초등학생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문제도 있어요.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다음 중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블라블라블라 평화 공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박스 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1. 당백전을 발행했다.
자, 2. 도명 마사를 설치했다. 3. 노비 안건법을 시행했다. 4.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5.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 오, 나 뭐지? 5번. 왜 헷갈리는 거야? 왜?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 문제인데 나 혹시 함정이 있나 생각하셨구나. 너무 그럴 수도 역에 있어. 역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문제예요. 이렇게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아무튼 이게 너무 쉬운 문제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수능이 출제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런 이제 불수능, 울수능 해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네. 아주 쉬운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다 있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 않나 싶어요.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만약 점수를 낼 수 있다면 지금 해겔 예시 드셨지만 저도 영어 지문하면서 31번부터 34번까지 지금 빈칸 문제인데 거기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네. 예시가 없이 어떤 철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얘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지금 지문하고 비교해도 그렇게까지 또 아주 쉽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까지 쉬운 문제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제 한 달 동안 가둬 놓고 문제를 출제를 시키면서 그렇죠. 자기들끼리 생겨나는 어떤 기준, 어차피 타자와 아니에요. 요즘 고등학교 애들이 이 정도는 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계속 거기서 좀 확장돼가지고 각 년마다 좀 극단적인 수준으로 그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난이도 조절은 다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겹쳐서 학생들의 좀 독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 면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심사위원들은 비슷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또 이제 문제는 킬러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추기 힘든 문제, 운으로 해야 되는 문제들의 이런 이제 퍼센테이지가 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수능의 변별력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화제가 된 그 유튜브의 한 영상 중에 하나가 영국 남자 아시죠? 영국 남자에서 수능 영어 문제를 푼 게 있거든요. 3년 전 영상인데 네. 402만 회를 기록을 했어요. 영국에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뭐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께 이제 영어 문제를 수능 영어 한번 풀어봐라 했더니 막 이 사람들이 기겁하는 거야. 어떻게 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우리도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보느냐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좀 수능이 또 화제여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었고요. 오늘 뭐 자세하게 이제 깊게 얘기는 못했지만 한번 여러분들 또 수능 관련된 이제 문제 관련된 에피소드나 아니면 이런 영국 남자 유튜버들이 다룬 또 수능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미 우리는 수험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해겔이 도대체 수능이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보는 시험이긴 한데 네. 해겔과 국어가 어떤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나오는 지문의 단어들도 전부 다 너무 극히 추상적인 단어들로만 나열시켜놔서 전 이걸 풀라고 만든 문제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은 좋은데 자기들도 풀어서 설명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그 SNS에 댓글들을 막 달았어요. 신문 기사에도 달고 국어 출제위원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우월감을 표출하고 있다. 약간 이런 웃긴 얘기들도 나돌고 있더라고요. 그 영어를 예로 들자면은 원래 상식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내면 안 되거든요. 네. 내용을 읽는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를 내면은 영어를 읽어서 그걸 해석을 해서 푼 건지 아니면은 얘가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을 쓴 건지 모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항상 비껴 나가는 게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마도 국어도 해겔의 어떤 철학이라는 아주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글로 쓰여진 한국어로 쓰여진 걸 읽었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걸 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들어서는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들어도 그건 누가 들어도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로만 뭐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는 깊이 전공한 사람들 아니고는 못할 거잖아요. 애들이 독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독해졌어. 아니 근데 이거는 꼭 그 이번만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또 불수능해서 32번인가 33번 또 엄청나게 화제인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국어 문제냐 과학 문제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그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우리 스레빠짱이 전문인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네. 한번 또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어쩌면 저희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라고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할 건데요. 아마 끝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지금 작은손님 저요. 네, 저요. 저요. 해결입니다. 해결의 변증법.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결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외면의 그 현실의 외면성과 뭐죠? 난 분명히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외면성이 이렇게 중화되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읽으면서 뭔가 해괴한데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메타버스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숙제는 떨어졌으니까 알고 있는 대로 요즘 들어는 보셨죠?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를 띄우는 키워드입니다. 일단 네. 키워드. 아니 뭐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만 있으면 주식이 올라간다는. 메타버스란 말로 뭔가 상품이 예. 나오면은 아니 그 회사가 뭐 메타버스를 추구한다든가 이 회사가 메타버스 관련주다 이러면 주가가 막 팡팡 뛴다라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죠. 이거 뭐 검증된 건가요? 뭐 일단 그런 말은 돌고 있는 돈이 거예요. 몰리고 있다라는 거는 예, 기정사실이고요. 작두님은요? 메타버스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그냥 얘기만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하도 저 유니버스 하다가 메타버스로 확 넘어가더라고요. 유니버스는 또 뭐야? 메타 유니버스. 그쵸. 그래서 메타 유니버스가 메타버스잖아요. 아니 근데 거잖아요. 유니버스 하다가 아니 왜냐면 요즘에 이제 한참 세계관이 세계관. 유행했잖아요. 네. 마블 마블. 유니버스. 부캐 하면서 막 스타워즈. 그죠, 부캐릭터 막 이러면서 막 네. 저기 유니버스 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 마블의 세계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메타버스로 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메타버스 뭐 플랫폼에서 한다. 이렇게 말이 되나요? 메타버스 플랫폼? 아무튼 메타버스 집회를 한다.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저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뭐 메타버스 이야기가 가끔씩 이제 싹 스쳐 지나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타버스는 그럼 뭡니까? 이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수업 시간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고 뭐 이런 요즘에 이제 집회도 오프라인에서 안 하고 온라인에서 아바타를 가지고 한다. 실제로 이제 참여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었던 거지. 뭐 정의나 이런 전문적으로 그걸 다룬 수업은 아니었고. 근데 뭐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하면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 네. 매트릭스 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매트릭스 생각이 그쵸. 꽤 들기는 했습니다. 뭐 현실의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로 어떤 연결점이 있는데 어쨌든 저쪽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어.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느낌은 네. 좀 더 발전된 싸이월드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SNS. 그렇죠. SNS를 기반으로 해서 뭐 좀 더 그게 또 이것저것 막 다 덕시덕시 다 붙여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받았는데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크셨던 MC 대성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뭐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고. 현실에다가 뭔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처음 본 게 드래곤볼 볼 때 거기 스카우터라고 이렇게 상대의 전투력 측정하는 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상대의 모습이라는 현실에다가 그거의 전투력을 수치로 딱 해서 보여주는 구글 거. 글라스야, 구글 글라스. 그게 구글 글라스의 시초야, 네. 이른바. 최초의 개념이었죠 그때가. 뭐 그때 보면서 그거 좀 센세이션했죠. 애들 대단하네. 그게 80년대니까. 맞아요. 네, 80년대 그런 상상을 했네요. 메타버스를. 네. 그때 또 작두님도 애들 데리고 속초 가서 포켓몬 고 잡고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GPS 데이터를 해서 나와서 그 핸드폰을 갖다 대면 거기 포켓몬 고가 나오는 거.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인스타나 페북처럼 SNS 상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 이거는 조금 그러긴 하더라고요. 굳이 메타버스인가? 말을 붙였겠죠. 어쨌든 쭉 해오긴 해왔던 건데, 그죠? 네. 또 뭐 거울 세계라고 해서 실제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지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지닌 세계라고 해서 간단히 말해서 직방에서 그 집안을 실제로 둘러볼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마치 들어가서 둘러보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뭐 누르면 특정 정보들이 다 나오게 돼가지고 요건 아까 증강현실을 조금 뒤집어 놓은 개념이 되는 거죠. 약간 요즘에 모델 하우스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들어가서 하는 거고 우리가 예전에 사실 AI라든가 그 전에
가상 세계, 버추얼 리얼리티 얘기를 할 때 외부에 우리가 지금은 여행 갈 수 없는 세계에 가서 실제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는데 그걸 카메라를 머리에 이고 거기 그 지역 주민이 가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조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을 하듯이 그쪽 사람들은 그것을 돈을 받고 자기의 노동으로서 소화를 하고 뭐 우리는 그 화면을 전송받고 그런 현실의 뭐 여행의 개념을 버추얼화해서 하는 거 그리고 그 가상 세계라는 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하는 MMORPG 거기 가서 이제 게임을 하고 생활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거 쭉 읽어보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 세계와의 접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상 세계를 가상 세계, 현실을 현실이 아니라 이제 가상 세계에서 뭔가 하면 현실에 반영이 되고 현실에서 뭘 하면서 그걸 가상 세계에 접목시켜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 이제 교실에서 애들 가르치잖아요, 학원에. 근데 이제 바로 어제도 있었던 일인데 바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학원에 못 오는 경우가 생겨요. 집안에 이제 격리가 돼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학원에 오는 애들은 수업을 하면서 걔네들은 줌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화면에 띄운 거를 이쪽은 프로젝터로 애들은 보고 있고 걔네들은 그 화면 그대로 부르고 걔네들 이름 부르고 시켜보면은 분명히 내 눈앞에는 없는데 걔네들이 문장을 해석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웃고 뭐 그런 이게 섞여 있는 그런 거 상황이 되거든요. 아 이게 메타버스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아주 초기적인 단계의 메타버스라고 할 만한 걸 좀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 실제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 집안에 있는 애들을 함께 수업하는 거 이런 쪽에서 조금 그런 게 아닐까 싶었고요. 아니 보니까 메타버스의 정의가 워낙 넓다 보니까 동숲도 동물의 숲, 동물의 숲도 메타버스다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동숲은 잠깐 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네네. 저걸 쓰잖아요. 그 줌을 쓰잖아요. 네. 그것도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상의 공간에 세 명이 같이 있진 않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며 회의를 하는 그런 식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바타를 쓴다거나 그 안에서 어떤 가상의 회의실을 돌아다닌다거나 더 뭐 진화된 그렇게 방식의? 하면은 진화된 방식. 메타버스가 네, 네.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요. 그냥 우리 줌 키고 뭐 빨리빨리 말해요. 빨리 회의 끝냅시다. 이렇게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사실은 가상의 세계에 모여가지고 그렇죠. 우리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게 있어 보인다. 네. 그게 가장 원시적인 메타버스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뭐 제페토라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그 옛날 뭐라 심지 같은 것처럼 그 뭐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가상 공간에서 뭐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 그냥 우리가 캐릭터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하면 그거는 정말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선진화된 메타버스 회의가 되겠네요. 지금의 그죠? 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니 저도 지난번에 저 참여는 직접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한참 줌 회의로 뭔가를 할 때 어떤 한 그 친구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 아바타 그 회의 그거 하는데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날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식의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야 되나? 메타버스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되게 좀 아직은 되게 원시적인 단계의 어떤 상상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가상의 세계에서 뭔가를 모여가지고 아바타를 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 현실을 그대로 사실 좀 재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미래는 또 그렇게 재현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SF 생각할 때 바다 밑에 기차가 가는 거를 막 생각했죠. 막 철로 놓이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펼쳐보면은 아예 다른 방식의 이제 그 미래가 펼쳐지는 건데 약간 지금의 이제 메타버스 이런 아바타 환경에서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뭐 클릭해서 파일 주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좀 아직은 좀 원시적인 단계의 그런 메타버스 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사람들이 여기에 좀 주목하는
하게 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어쨌건 사람들을 집 안에 박아 넣었고 이제까지는 어떤 게임으로서 우리가 가상 공간에 모였고 재미로서 하고 이게 신기하다로서 했더라면은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제2의 자아로서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든지 그쵸. 아니면은 현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수업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가상 세계하고 맞물려 가지고 해야 되든지 그래서 현실은 좀 더 그 현실적인 경계가 옅어져 가지고 이제 가상 공간, 버추얼 공간 쪽으로 넘어가고 버추얼 공간에 있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제1회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엄마한테 인사하고 학교 가거나 뭐 직장 갔다 돌아와 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이런 제1의 세계뿐만 아니라 제2의 자신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뭐 어떤 그런 선언인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요걸 보면서 아까 들었던 생각 중에 매트릭스도 있었지만 울티마 온라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이제 게이머로서 옛날부터 굉장히 옛날 거죠. 아, 90년대. 저는 잘 명작 몰라요. 중에 명작이라고 들었습니다. 90년대인데 요게 좀 재미있는 게 온라인 게임이긴 한데요. 게임마다 이제 거기서 주인공이 가지는 직업적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다분화돼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막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이게 무조건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농부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예를 들면 그럼 밭을 팔 수 있잖아요. 판다고요? 밭을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 간다고. 밭을. 갈다가 네. 이제 보물 상자가 나왔어요. 근데 보물 상자를 농부는 열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그걸 열 수 있는 도둑을 불러야 됩니다. 도둑을 불러서 함정을 제거하고 상자를 열었더니 문서가 나오는데 문서를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학자를 불러서 그 문서를 해석해요. 문서를 해석했더니 어떤 보물의 위치가 나와요. 그럼 전사인 사람이라든가 이런 짐을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하고 같이 파티를 이뤄가지고 같이 이제 그 보물을 찾으러 탐험을 해서 네.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그냥 게임을 모두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게임 내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역할이 있고 다른 어떤 세계를 구현하면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보물을 찾아도 계속 농부인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는 농부로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물어봐세요? 아니 궁금한 게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슈퍼마리오 게임과 뭐가 다른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슈퍼마리오가 돼가지고 뭐 게임 그렇죠.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다만 거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터랙션은 없는 게 좀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서 이제 왜냐하면은 슈퍼마리오는 스테이지 1-1을 1-2를 100번을 200번을 플레이해도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똑같은 심지어는 네. 똑같은 시간에 적들 나오고 그렇죠. 똑같은 높이로 점프를 해야 거기를 통과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 공간에서 만난 사람이 실제의 친구가 친구 사이라 할더라도 거기서는 뭐 적일 수도 있고 경쟁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고 마치 삶 속에서 사는 것처럼 거기서의 또 다른 인터랙션, 상호관계를 통해 가지고 살거든요. 그럼 인터랙션이라고 하시니까 그 다른 캐릭터도 다른 플레이어가 하는 캐릭터인 거죠? 그런 그러니까 나만 중요하던 플레이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한 필수적인 플레이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네. 개념이었던 혁신적인 게임이었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 아바타라는 말 자체도 거기서 그때 나왔었는데요. 내가 내 자신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자신을 구현할 수 있는 거. 울티마 온라인이 1990년대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세컨드 라이프라는 그쵸. 2003년도 이거는 뭐 과학 논문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 말 자체가 세컨드 라이프라는 말이지만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짜 뭐 결혼도 할 수 그렇죠. 있고 뭐 집도 지을 수 있고 꾸밀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어쩌면 굉장히 지루한 일들까지 거기서 다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때 영국에 있었나? 그때 신문 기사에 세컨드 라이프의 뭐 사회적 현상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그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실은 내가 이렇지만 뭐 그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뭐 변호사고 뭐 아리따운 여성과 뭐 결혼을 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서 뭐 현실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때는 나왔던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컨드 라이프는 한국에서는 거의 흥행을 못한 것 같네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 보면. 네네네. 한국에서는 특별히 그런 소소하고 뭐 짓고
다듬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유행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데 그 면에서. 비슷한 개념인 마인크래프트는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대의 변화를 느껴서 궁금하네. 네. 마인크래프트 이제 로블록스로 이어지는 최근의 게임들 샌드박스형 게임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저희가 어떤 거기서 세계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거나 그래서 세컨드 라이프가 17년 전 게임이니까 지금은 이미 좀 지나간 얘기가 됐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류의 게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보면 사실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래. 메타버스. 이건 스타벅스와 모든 게 혼종이네. 메타버스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조만간 커피숍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아유, 그러니까 거기서 스타벅스가 메타버스점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괜찮네. 실제로 그 메타버스 돈을 내고 그렇죠. 마시는 척을 하겠죠. 그렇죠. 괜찮다. 그럼 거기서 수다를 떨고. 지금 상업 아이템 주신 거예요? 스타벅스에?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늙어서 그런가? 아니 어쨌든 뭔가 트렌드가 있잖아요. 트렌드. 뭔가 이렇게 되게 트렌디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임들이 다 이런 메타버스의 어떤 대표적인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메타버스란 말은 없었어요. 샌드박스형 게임이니 막 그랬었다가 이제 그 말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 그대로 각종 유니버스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심지어는 영화들조차도 세계관을 가지고 막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꽂히고 굉장히 유행되고 이것이 누구도 이게 뭐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뭐가 없지만 유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뭐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돈을 벌어도 거기서 뭘 캐가지고 돈을 벌고 거기서 모든 아이템을 사고 이런 식인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거기서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재화를 이용해서 거기서 뭔가를 또 사갖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개념이 사실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한계를 허문다라는 말하다 보니까는 그게 조금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딱 가로막혀 있었던 그 PC나 인터넷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그 장벽들을 허물고 실제 세상과의 혼종을 만들어내는 네. 혼종이라 그러니까 안 좋은 지금 것 빠지신 것 같은데. 같아요. 지금 메타버스. 아까까지만 해도 부정적이었는데. 집에서 이 안경 쓰고서 허우적 대면서 여기가 이 아바타 공간에서는 내가 뭐고 빨리 주식을 사야겠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그 저희 이제 어떤 이제 수업에서 어떤 분이 그 메타버스 집회에 참여한 얘기를 하는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왜냐면 또 그 집회가 퀴어 페스티벌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럴 그렇죠. 때 이제 아바타를 사진 사용해서 뉴스에 사진 찍혀서 올라가면 그쵸. 사람들이 막 욕을 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되게 좀 방법으로 좀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분 같은 경우에 또 아바타가 이제 휠체어를 탄 이 아바타였다 이러면서 같이 이제 뭐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방식이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특히 어떤 현실에서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 익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유용한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게임에서 많이 이제 쓰던 방식이지만 지금은 좀 넘어와가지고 사실 이제 지식백과라는 그 유튜브 채널 굉장히 유명한 김성회 씨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도 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뭐 실제 메타버스 세상 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메타버스를 좀 지지하는 친구는 그냥 너가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냥 클릭하면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너가 아바타가 가상의 쇼핑몰로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실제로 옷을 입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재미있겠느냐라고 하니까 혹은 영화관도 네가 그냥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가상의 네가 아바타로 가상의 영화관에 표를 끊고 들어가서 옆에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같이 채팅을 나누면서 그렇게 영화를 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일화를 들었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뭐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과연 지금은 그래 지금 이제 그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최대한은 그렇죠. 그 정도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과 동시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상으로 막 만들어내는 소설들이 이제 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웹소설이나 장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의 메타버스라고 이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거의 비슷한 장르의 이제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컨텐츠를 이용한 소설들이 꽤 있어요. 네. 뭐 크게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꼭 그런 거는 보면은 접속기 무슨 침대같이 거대한 접속기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누우면 매트릭스 같은 예, 정신이 그런 글로 느낌이네. 빨려 그죠? 들어가서 네. 실제랑 똑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뭐 진짜 그 게임 컨텐츠를 소비를 한다든지 싸우기도 하고 뭐 고통도 느껴가면서 막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메타버스가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화에서도 그 결계 친다는 그거 있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같은 공간인데 이렇게 결계를 치면은 다른 공간으로 있는 거죠. 네, 결계 네.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그쵸. 뭐 맞아요. 그게 뭐죠? 기묘한 이야기인가? 맞나요? 김연이 이야기는 미드. 김요한은 프로듀스 10일에 나온 거기서도 약간 그런 이렇게 두 가지의 세계가 똑같은 공간 안에 그건 그냥 이 세계가 아닌가요? 그렇죠. 이 세계. 헷갈려. 이 세계도 메타버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면 테크놀로지가 동물의 결합돼. 숲도 들어가는데. 버추얼이어야 메타버스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그거긴 동물의 하네. 세계는 또 뭐야? 동물의 숲. 동물의 세계도 버추얼이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아까 전에 그 MC 대선님이 이제 막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막 찬양하는 사람과 좀 떨떠름한 사람들 떨떠름한 같이 사람.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데자뷰를 느꼈어요. 예전에 1998년 네. 인터넷을 접한 어떤 언니가 나한테 그런 거야. 인터넷을 해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저는 정말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세계는 열리긴 했어. 그죠? 그렇죠. 근데 그때 굉장히 어떤 이렇게 신기술, 저 멀리 있는 어떤 도달할 수 없는 이런 거인데 사실 되게 생활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기술이 이렇게 대중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메타버스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펼쳐지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너무 광범위한 의미로 뭐 이것저것 다 넣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니 근데 그게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인터넷은 실제로 새로 생긴 건데 네, 메타버스는 있긴 있었어. 메타벅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메타버스는 네. 그냥 이름표를 벌스가 아니라 그렇죠. 버스 아니에요? 벌스 유니버스니까, 유니버스의 벌스. 아 그래요? 알이 들어있죠. 난 비유했은 줄 들어있네. 알았어. 어? 난 비유했은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게 순간, 그 네. 단어가 줄임말인 줄 알았거든요. 다 뭐 비도 또 뭔 단어가 있고 저도요. 유도 단어가 있고 그걸 해가지고 BUS에서 버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 유니버스의 벌스 맞습니다. 메타버스. 아니 아까 전에 그 자구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와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하시긴 했어요. 근데 저도 내가 그랬나요? 아니 근데 저도 버스라고 헷갈린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메타버스가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제 메타버스가 뭔가 해서 이렇게 말장난들을 하면서 SNS에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버스가 자주 등장해요. 맞아. 맞아요. 나도 그걸 많이 봤어. 맞아. 그래서 메타버스인가. 야, 버스 타고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제 그게 헷갈릴 수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혼동될 수 아니,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름표만 붙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막 하고 있던 뭐 SNS 쭉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MMORPG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게임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다 하고 있던 것이고 뭐 증강 형식이니 우리가 가가지고 뭐 VR 안경 쓰고 그 노는 거라든가 다 하고 있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메타버스란 말을 딱 붙이니까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가 올리고 뭐 그냥 키워드 하나 띄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왜냐면 아까 전에 작은 손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배민도 네. 배달의 민족 그 그것도 앱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메타버스다라고 그렇다고 하네요. 해서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저도 그냥 본대로 얘기하는 거라 특별히 뭐 있는 거 아닌데 앱이라는 가상의 결국 세계에서 그렇죠. 앱에서 가게가 실제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들어간 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주문 가상의 그 메뉴들을 보면서
주문을 해서 오는 거니까 그런데 또 실제와는 또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제 돈을 내고 맞네. 내가 실제 음식을 먹으니까 맞네요. 뭐 메타버스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늘 설득력 있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네. 아까 분명히 메타버스 뭐냐 이랬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셔서 네, 그렇구나. 진짜 이게 아까 네. 인터넷 말씀하신 거는 정말 인터넷 혁신적인 새로운 개념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거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거야라고 약간 이름 붙인 개념이 아닐까 싶어서 약간 사기꾼 냄새가 폴폴 약간 나는 이게 말장난인가 싶기도 하면서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들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웃긴 댓글들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막 거기 메타버스란 이름이라든가 좀 비웃으면서 던지는 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누구 하나 확실히 설명해 준 사람 없고 대충 이런 거다. 너 말고 새로운 세상에 너가 실제 세상과 맞닿은 일을 어딘가 가상 공간에 산다 뭐 이렇게 말 자꾸 길어지니까 이게 뭐냐 하고 딱 맞아요. 그런 거로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아니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아예 이름을 메타로 바꿨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말들이 많아요. 뭐 정말 메타버스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번에 페이스북이 워낙에 구설수가 많았잖아요. 뭐 늘 많죠. 네, 뭐 개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 거를 좀 물타기하기 위한 수작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저는 사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1시간 반 동안 떠들었다는 내용 정리한 걸 보면 별 내용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새로울 것도 없고 뭐가 재밌지 않겠느냐 막 이런 그게 왜?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좀 약간 저는 그것 때문에 더 메타버스에 대한 의심이 좀 든달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4차 산업혁명 약간 이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 좀 드네요. 실체 없는 그냥 구호 같은 느낌? 아니 근데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만 굉장히 막 4차 산업혁명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한 이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메타버스처럼 갖다 붙인 말이 아닐까 좀 싶기는 아니 또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이 또 메타로 바뀐다니까 또 그러니까요.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이 되게 유행은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실제로 그쪽의 기사도 좀 꽤 많고요. 제가 뭐 이거 일일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사실 뭐 저희의 예측이 다 맞진 않아요. 저는 클럽하우스 같은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SNS가 대세가 될 거다 하다가 뭐 한 달 만에 수그러들고 했었고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 나는 그거 망할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사실 이 메타버스도 한때 유행으로 끝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메타버스는 저는 끝날 수는 없어. 왜냐면 여기저기 다리를 너무 많이 걸쳐놨기 때문에. 아니, 다른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설마 페이스북이 또 다시 사명을 바꾸겠어요? 나는 또 심각한 구설수가 나오면 아니 근데 메타버스가 아니고 메타만 가져갔잖아요. 메타를 그러니까 가져갔죠. 메타만 가져갔으니까 가능할 수 이런 거 있죠. 보면 진짜 MC 메타가 참 선견지명이 있던 아니 래퍼가 그거보다는 아닐까. 저는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그 모 정당을 굉장히 배치마킹을 잘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명을 갈아치는 그 정당과 너무 비슷해서 아무튼 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몰라도 가나요? 네. 마크 주커버그가 이걸 바꿨다니까 저도 좀 다시 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걸 이 사람- 노린 거죠 그거를. 이 사람의 안목을 내가 좀 그냥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 아무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막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한 이제 개념이 확실히 잡혀있지 않고 이게 워낙 이제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치면은 이게 트위터 인기 주제로 막 사람들이 막 써놓은 말들이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메타버스 하니까 정치인들한테 메타작 버스를 추천한다. 좋아. 재밌으면 게임. 재미없으면 메타버스. 말되네. 이런 얘기도 있고. 확 와닿네요. 확 알았죠. 뭔가 게임으로 놔두면 좋을 걸 거기서 뭐 상거래를 한다, 실제 영화를 본다, 뭐 그걸 끼워 넣는 순간 재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된다. 지금 이제 막 메타버스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뭐 사이버 가수도 나왔고 아담 그다음에 씨요? 홀로그램 갖고 콘서트 가서 형광봉 흔들었는데 이것도 15년 전인데 이것도 다 메타버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 요즘 K-팝 콘서트 BTS 같은 경우도 막 온라인으로 열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어쨌거나 사람이 제2의 자아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인생은 자기가 되고 싶었던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인데 항상 고단한 평소의 모습이잖아요.
늘 하던 거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뭐 게임이든 어떤 다른 자아를 통해서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그 모습을 구현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게임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네. 그래서 아마 이 메타버스란 말로 인한 포장 효과가 생각보다는 꽤 클 것이다. 이제 너는 네가 아니라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살 수 있으며 이것은 보편화가 된다라는 메시지처럼 좀 들리는 면이 있어서요. 네. 아 근데 또 꼭 아바타가 있어야 또 메타버스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또 아니죠. 맞아. 이게 맞아. 그러니까 아니 뭐 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정리가 안 돼. 아니 정리하시지 마시고요. 누구나 옳은 답은 그래요.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를 일단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만의 다 메타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저의 교실이 메타버스라니까요. 아니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메타버스란 말 지금 막 유행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이전에 하고 있던 것들도 사실 메타버스의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지난번에 그 가상현실 특집으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얘기는 또 없으니까요. 네. 그럼 뭐 심즈나 이런 어떤 게임의 캐릭터 같은 걸로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제2의 자아를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것이 줌회의 이런 거 할 때 아바타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올드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좀 앞으로 이 코로나가 가지고 온 큰 변화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관심이 그렇죠. 이제 확 쏠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뭔가를 할 때 뭐 이거는 꼭 메타버스랑은 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온라인의 세계가 가상 세계가 열리면서 어떤 지역이나 수도권과의 이런 차이들이 사라지면서 뭔가 문화적인 혜택 같은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가 뭐냐고 하면 잘 모르겠네요. 이 말만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냥 다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 아니야? 심지어는 제가 시작할 때 그랬어요. 저희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이 질문으로 끝내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건 카드는 던져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쪽으로 변화가 될지 아니면은 그냥 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싸잡아 말하는 어떤 그냥 한때의 용어로 굳어질지는 몰라도 4차 산업혁명처럼 네 어쨌건 주사위는 던져졌고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꾼 거를 비롯해서 수많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메타 쪽 관련 작업들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고 그러는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제2의 IT 버블의 꺼리만 안 됐으면 좋겠네요. 제2의 IT 버블. IT 버블. IT 버블. 저는 또 앱 버블 얘기하는 줄. 계속 그런 IT 버블이 돼서 터졌던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약간 지금 IT 회사들이 다 좀 메타라는 이름만 걸고 주식이 막 뻥튀기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2의 IT 버블의 케이스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만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한 그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보험업체에서도 메타버스 뭐 뛰어들어서 이게 막 설명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용자들은 40, 50대 이상이 보험 그 계약을 한 사람들은 40, 50대 이상이다 주 고객층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제 기사도 있어서 참 그러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뭐 최신 트렌드를 달리고 있어라는 이미지를 또 그렇죠. 기업은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불과한 상황인 네. 거죠. 그 주커버그 예측으로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정착이 된답니다. 뭐 아직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아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 한번 흔들고 메인스트림 된다. 아 메인스트림. 그것이 메인스트림. 그것이 당연시되고 우리의 일상 속에 완전히 녹아드는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아싸라비아였고요. 오늘은 대답이 없는 질문.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